광활한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광활하고 다채로운 우주의 구름을 가로질러 반짝입니다. 하지만 이 광활함 속에는 깊은 어둠을 꿰뚫는 찬란한 에너지 폭발이 있는 끝없는 공허가 있습니다. 이 우주는 강력한 마법사와 사신부터 첨단 로봇과 드래곤에 이르기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존재의 고향입니다. 수많은 세계 중에서 지옥이라고 밖에 묘사할 수 없는 황량한 불의 행성이 있습니다. 이곳은 역사상 최악의 감옥, 수용을 위해 설계된 거대한 고보한 요새가 있습니다. 크라이스만의 고독으로 알려진 이곳은 우주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범죄자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감방 중 한 곳에는 작은 전갈 같은 생물이 차갑고 금속성의 바닥을 가로질러 달려갑니다. 갑자기 큰 손이 급습하여 작은 생물을 잡아 땅에서 들어 올립니다. 그 손은 황량한 감방에 홀로 앉아있는 긴 흰머리를 가진 죄수의 손입니다. 눈을 가린 남자는 침착하게 그 생물을 입으로 가져가 단순한 식사로 취급합니다. 그는 잠시 그것을 씹으면서 금욕적인 표정으로 그 쓴맛을 기록할 뿐입니다. 죄수는 위에서 희미한 빛만이 비치는 수용장치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한 감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며 웅크린 자세를 취합니다. 갑자기 거대한 문에 있는 슬롯이 빛을 내면서 밝은 빛이 어둠을 꿰뚫습니다. 무거운 문이 열리면서 작은 방이 밝은 입자빛으로 가득 찹니다. 한 달이 벌써 지났는지 궁금해하며 죄수가 떠오르자 경비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비병은 그를 감방에서 데리고 나와 기계가 늘어선 광활한 깊은 갱도로 데려갑니다. 눈을 가린 남자는 호위를 받을 준비가 된 채로 갑옷을 입은 경비병 옆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들은 첨단 감옥에 우뚝 솟은 복잡한 벽을 올려다봅니다. 감옥 내부는 현기증 나는 떠다니는 플랫폼과 고급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긴 떠다니는 계단이 나타나 광활한 기계적 협곡을 통해 위로 올라가는 경로를 만듭니다. 눈을 가린 죄수는 빛나는 계단을 꾸준한 속도로 걸어 올라가고 경비병이 바싹 뒤따릅니다. 경비병은 죄수가 아무런 안내 없이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여 믿을 수 없어합니다. 그는 선배들이 이 수감자의 이상한 행동을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 감옥 구조는 매달 바뀌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예측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합니다. 이것은 경비병이 노인이 어떻게 올바른 길을 알 수 있는지 완전히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는 수감자의 뒷모습을 의심과 경외심이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수는 몸을 돌려 경비병에게 돌아가는 길에 조심하라고 태연하게 말하고 경비병은 그에게 타라고 말합니다. 이송이 완료되면 경비병은 상관에게 보고하고 현재 좌표를 요청합니다. 쿤이라는 흰머리의 남자는 이제 수많은 다른 죄수들로 가득 찬 거대한 홀에 서 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넓은 지역을 측량하여 크기가 약 1650평방미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자 즉시 한 무리의 죄수들이 신입을 알아채고 그가 노인처럼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더 강해 보이는 그룹은 그에게 화려한 움직임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그가 평범한 노인일 뿐이고 또 다른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안도합니다. 고독으로 알려진 감옥의 이 구역은 계층별로 분류되는 최하위 수감자를 수용합니다. 커는 주변의 모든 수감자들이 기껏해야 이류의 최하위 계층임을 감지하며 공기를 킁킁거립니다. 그는 로봇 형체가 그를 지나가는 동안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장소의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는 군중 속에서 특별한 세트를 감지하는데 그것은 그의 관심을 끄는 무언가입니다. 바로 그때 밝은 빛이 위에서 내려오고 모든 죄수들이 음식이 도착한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것이 언제인지 궁금해하며 조용히 펼쳐지는 장면을 지켜봅니다. 죄수들은 굶주린 눈으로 내려오는 음식을 쳐다보며 이번에는 진짜 음식이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들은 마침내 먹을 만한 것이 도착하기를 바라며 큰 김이 나는 솥주 위에 모입니다. 한 죄수는 다시 죽을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신음하지만 다른 죄수는 먹거나 굶어 죽으라고 말합니다. 흉터가 있는 남자는 어쨌든 돌진하여 혐오스러운 음식을 적어도 한 입 먹으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톰이라는 거대한 돼지 같은 죄수가 먼저 먹겠다고 선언하며 그의 길에 나섭니다. 다른 죄수들은 강한 죄수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모든 음식을 독차지할 것인지 궁금해하며 조용히 불평합니다. 토미와 그의 일행이 먹는 동안 나머지는 그들에게 남은 음식이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근처에서 어린 소년이 그의 더 큰 동반자에게 배가 고프다고 말하고 젊은 남자는 그에게 버티라고 말합니다. 다른 그룹은 끔찍한 맛에 대해 불평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다는데 동의합니다. 근육질의 젊은 남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더 강한 죄수들을 바라보며 그의 시선은 그들에게 고정됩니다. 바로 그때
컨이 음식을 향해 걷기 시작하지만 깡패 중 한 명이 노인에게 멈추라고 말합니다. 눈을 가린 남자는 침착하게 그가 그릇 하나만 원한다고 말하며 노인에 대한 약간의 존경심을 요구합니다. 코수염을 가진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가 음식 얻기에 대한 규칙을 모르는지 묻습니다. 그는 노인을 내려다보며 그가 노망했거나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지 묻습니다. 컨이 계속 걷자 그 남자는 화를 내며 그의 어깨를 잡고 그의 말을 듣고 있는지 묻습니다. 깡패는 그를 붕대를 감은 괴물이라고 부르며 이상한 기운이 늙은 죄수에게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맹인이 어떻게 그의 길을 킁킁거려 식사하러 왔는지 조롱하듯 묻습니다. 번개처럼 쿤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며 그의 모습은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흐릿해집니다. 큰 깡패는 갑자기 뒤로 날아가 눈에 대해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릅니다. 눈을 가린 남자는 단 한 번의 빠른 동작으로 그를 무력화시키며 정확하게 쳤습니다. 컨은 부상당한 깡패가 패배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눈을 만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근육질의 청년과 어린 소녀는 노인의 갑작스러운 힘의 발휘에 완전히 충격을 받아 바라봅니다. 돼지 같은 폭력배 토미조차 먹는 것을 멈추고 신입의 기술과 분노에 놀라며 응시합니다. 토미는 그의 갱단에게 노인을 그에게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직접 처리하고 싶어합니다. 쿤은 키가 크고 다시 적대적인 수감자들이 늘어나는 무리에 동요하지 않고 공기를 킁킁거립니다. 한편 통제실에서 고위 장교가 경비병에게 노인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묻습니다. 경비병은 죄수가 가장 가혹한 형벌인 30일 동안 독방 감금을 견뎌냈다고 밝힙니다. 장교는 수백 명의 죄수들이 매일 감옥에서 죽는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시설의 단일 감방이 한 번에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그는 노인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서에 서명합니다. 칸이 이전 감방의 모든 죄수를 혼자서 죽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반 지역으로 돌아가면 죄수들은 무기를 들고 눈을 가린 남자를 둘러싸고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칸은 공격자들을 쉽게 피하고 맹렬한 정확도로 공격에 대응합니다. 그는 파교의 회오리 바람처럼 움직여 숨겨진 칼날로 상대를 베어 넘깁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서 사령관은 믿을 수 없게 들리지만 보고서는 100% 사실이라고 설명합니다. 단 하룻밤 만에 노인은 총 241명을 죽여 생존자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공포에 질려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지 못한 사령관은 쿤으로 알려진 죄수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계속 추가합니다. 그는 고독한 모든 수감자는 입소시 1년 번호를 받는다는 것을 경비병에게 상기시킵니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경비병에게 그 노인의 특정 번호가 무엇인지 기억하느냐고 묻습니다. 간수는 그저 죄수 번호 51로만 기억하는 죄수와의 대화를 떠올린다. 지휘관은 간수에게 그는 신참일지 몰라도 그 수감자는 악명 높다고 말하며 미소 짓는다. 본명이 아르젤 라스티스인 노인은 패배한 돼지 인간 토미를 내려다본다. 다른 모든 죄수들은 그저 멍하니 쳐다볼 뿐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허약한 노인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수군거린다. 아르젤은 차분하게 냄새를 맡고 구타당해 피투성이가 된 토미는 완전히 패배한 채 그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근육질의 젊은 남자는 땀을 흘리며 여전히 그 불가사의한 노인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애쓴다. 섬뜩한 붉은 기운과 함께 아르젤의 존재감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한 어린 소녀는 그가 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이는 그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깨닫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본다. 피가 늙은 전사의 얼굴에 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다. 수십 명의 죄수들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쓰러진 채 바닥에 누워있다. 구경꾼들은 그들 모두가 단 한 사람에게 쓰러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한다. 하지만 곧 군중은 패배한 죄수들이 모두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토미 브리드는 자신의 부하 중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는다. 그는 완전히 풀이 죽은 채 그 불가사의한 인물을 올려다보며 이 노인이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아르젤은 더 많은 사람이 있다고 자동으로 힘이 세지는 건 아니라고 정말로 믿느냐고 묻는다. 그는 숫자가 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두가 너무 약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덧붙인다. 그러고 나서 늙은 전사는 토미에게 아마 앞으로 한두 달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냉정하게 알려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독특한 나선형 칼날을 들어 패배한 야만인에게 제안을 건넨다. 아르젤은 그보다 더 빨리 죽고 싶다면 자신을 찾아오라고 말한다. 싸움 후
죄수들은 차가운 배식대에 줄을 서고 그들의 그림자는 바위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다. 아르젤은 자색죽 한 그릇을 뜨며 독방에서도 이걸 주지 않았다고 중얼거린다. 그는 식사를 들고 걸어가고 그의 위압적인 모습에 다른 죄수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비켜준다. 모두가 식사를 하고 근육질의 젊은 남자는 안전한 거리에서 아르젤을 지켜본다. 젊은 남자는 대부분의 죄수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고독의 가혹한 현실에 대해 생각한다. 교도소는 죄수들을 괴롭히도록 설계된 다양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생존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잔혹한 환경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은 경계해야 할 사람이다. 젊은이는 모두를 조심해야 하며 특히 신비롭고 강력한 노인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는 싸움 중 아르젤의 움직임을 떠올리며 그 움직임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소년 시로는 끔찍한 맛에 불평하고 그의 동료는 아르젤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갑자기 늙은 전사가 바로 그들 뒤에 나타나 근육질의 젊은 남자를 깜짝 놀라게 한다. 젊은이는 사이로를 붙잡고 그 노인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왔는지 궁금해하며 당황한 채 뛰어내린다. 아르젤은 다시 공기를 킁킁거리며 그의 관심은 분명히 그들 둘, 특히 소년에게 집중되어 있다. 늙은 전사는 특별한 향기를 감지했는데 그가 도착한 이후로 계속 알아차렸던 것이다. 그는 시로에게 시선을 돌리고 안대를 한 채 붉은 눈의 어린 소년을 응시한다. 아르젤은 소년에게 매우 특별한 피가 있다고 밝히고 이는 그가 감지한 독특한 향기를 설명해준다. 근육질의 젊은이는 격분하며 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어한다. 아르젤은 늙으면 본능만이 향상된다고 간단하게 대답한다. 젊은이는 이를 악물고 시로에 대한 분노와 보호 본능이 타오른다. 그는 아르젤에게 누구에게든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그의 몸은 맹렬한 붉은 기운으로 빛난다. 아르젤은 침착하게 비밀을 밝히는 것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냥 재미있을 뿐이라고 인정한다. 젊은이는 떠나기로 결심하고 시로에게 가자고 말하고 소년은 조용히 동의한다. 그는 늙은 전사를 뒤에 남겨두고 걸어가면서 보호하듯이 시로의 어깨를 감싼다. 다른 죄수들은 여전히 경계하고 최근 사건에 혼란스러워하며 그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본다. 갑자기 거대한 황금빛 기둥이 땅에서 솟아올라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 죄수는 빛이 강렬해지자 채석장에서 온 죄수들이 돌아오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한다. 지치고 힘들어 보이는 거대한 수인 무리가 밝은 빛 속에서 나타난다. 메노크라는 이름의 콧불소 수인은 긴 하루 일과에 얼마나 피곤한지 불평한다. 그의 동료인 호루크라는 이름의 흰머리 수리 수인은 그의 감정에 재빨리 동의한다. 그들의 그룹의 세 번째 멤버인 고르크라는 이름의 인간 늑대는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바닥에 흩뿌려진 피를 발견하고 그들이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한다. 호루크는 웅크려 앉아 많은 양의 피를 발견하고 조용했던 한 달 후에 갑작스러운 혼란에 대해 질문한다. 메노크는 하루 종일 일했다고 소리치며 분개하고 누가 이 엉망진창을 만들었는지 알고 싶어한다. 그는 누가 책임이 있든 자수하라고 격렬하게 명령하고 다른 죄수들은 초조하게 지켜본다. 아르젤은 침착하게 군중 속에서 나와 자신이 소란을 피웠다고 인정하며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묻는다. 수인들은 노인을 보고 놀라 한 명이 조롱하듯이 그가 이 모든 것을 혼자 다 했냐고 묻는다. 메노크는 그를 헛소리를 늘어놓는 미친 노인으로 치부하며 그를 얕본다. 안대를 한 전사는 확고하고 굴하지 않는 표정으로 콧불소 수인을 다시 응시한다. 메노크는 참을성을 잃고 농담할 시간이 없다며 아르젤을 공격하려 한다. 그러나 호리크는 늙은 남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위험을 감지하고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본다. 아르젤은 완전히 가만히 있고 그의 차분한 태도는 불안한 긴장감을 조성한다. 호러는 재빨리 동료를 막으려고 움직이며 메노크에게 노인을 공격하지 말라고 소리친다. 콧불소 수인은 그저 노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기운에 당황하고 겁에 질려 땀을 흘린다. 독수리 수인은 아르젤에게 장난을 치며 그를 내버려두면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아르젤은 그들이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한 그들과 상관할 일이 없다고 말하며 동의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몸을 돌려 떠나가고 수인들은 그가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침내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 호라는 긴장된 대치 후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땀을 뻘뻘 흘리며 침을 꿀꺽 삼킨다. 갑자기 거대한 빛나는 홀로그램 기호가 공중에 나타나 감옥 전체에 발표를 알린다. 시스템 음성은 취침 시간이 시작된다고 선언하고 모든 죄수에게 등을 대고 반듯하게 누우라고 명령한다. 이것은 앙티스탠드 시스템으로 외로움에서 칼라로 시행되는 4가지 제어 방법 중 하나이다.
칼라가 활성화되어 중력이 증가하고 모든 죄수가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리게 된다. 힘에 저항하거나 맞서려고 시도하면 스파크라고 불리는 치명적인 전기 충격이 발생한다. 죄수들은 체념한 듯 한숨을 쉬며 아침까지 누워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한 죄수가 완전한 통제에 대해 불평하고 작고 이상한 싹이 바닥을 가로질러 달아난다. 기이한 다한 생물은 죄수의 핏줄 위를 기어다니는 일종의 기생충처럼 보인다. 바닥에 누워있는 동안 매노크는 침묵을 깨고 그의 동료를 부른다. 그는 호르크에게 왜 아까 자기를 말렸냐고 묻고 노인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았다고 인정한다. 독수리 수인은 자신이 무언가를 봤다고 설명하고 그의 친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워 혼란스러워한다. 순수한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호라크는 그 노인의 죄수 번호를 볼 수 있었다고 밝힌다. 그는 그가 신한번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멜록은 완전히 충격과 불신에 빠졌습니다. 멜록은 그 노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수감되었기에 그렇게 낮은 번호를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놀랐습니다. 호록은 그 늙은 전사가 감옥의 기초부터 거기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는 그 번호가 다른 수감자들처럼 계급으로 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어떤 분류도 없는 평범한 숫자였고 감옥에서 그의 독특한 지위를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호록은 수십 년 동안 독방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론짓지만 멜록은 걱정합니다. 코뿔소 수인은 그 노인이 원한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며 좌절감에 땅을 칩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그들의 주의를 끌고 두 수인은 놀라서 위를 쳐다봅니다. 좀비 같은 수감자들이 주변 사람들을 잔인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비명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중력 시스템에 의해 땅에 묶인 채로 멜록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습니다. 독수리 수인은 무서운 생물들을 좀비로 식별하며 눈을 크게 뜨고 응시합니다. 다른 곳에서 아줄은 그저 시끄러운 비명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불평하며 땅에 누워 있습니다. 무력한 수감자들은 때로 몰려 물리고 그들의 몸은 언데드 무리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짜증이 난 아줄은 독방에 있는 동안 봉우리 방이 열렸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가 시스템에 맞서 싸우며 주먹을 꽉 쥐자 구속구 주위에 전기가 튀깁니다. 그는 강렬한 전기 충격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다가오는 좀비들에게 둘러싸여 늙은 전사는 번개가 그를 통과하면서 이제 정신이 바짝 들었다고 말하며 천천히 일어섭니다. 시로와 그의 동반자는 그 남자의 놀라운 힘의 표시에 완전히 놀라서 쳐다봅니다. 젊은이는 좀비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충격을 받아 중력 시스템에 맞서 발버둥칩니다. 그는 시로에게 안전을 위해 근처 바위 위로 기어오라고 다급하게 말하지만 소녀는 두려움에 망설입니다. 고통을 뚫고 청년은 어린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충격을 견디며 억지로 일어섭니다. 결연한 으르렁거림과 함께 젊은이는 덤벼보라며 좀비들에게 도전하며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의 몸은 더 커지고 맹렬하게 변모하며 다가오는 언데드 무리를 저주합니다. 그는 난투 속으로 뛰어들어 좀비들을 모두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젊은 전사는 새로 얻은 힘과 맹렬함으로 두개골을 부수며 언데드를 찢어버립니다. 수인들도 때로 몰려드는 좀비에 맞서 싸우느라 힘들어합니다. 멜록은 반스텐 시스템에 의해 여전히 감전되면서 좌절감에 포효하며 언데드에 맞서 싸웁니다. 호록은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에 필사적으로 맞서 싸우며 그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수인으로서 그들은 어느 정도 시스템에 저항할 수 있지만 더 약한 수감자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호릭은 결국 모든 약한 수감자들이 더 많은 좀비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멜록은 왜 좀비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지 묻고 호릭은 시스템이 죽은 자에게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제안합니다. 바로 그때 훨씬 더 큰 좀비 무리가 어둠 속에서 그들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수인들은 또 다른 언데드 무리가 싸움에 합류하기 위해 달려오는 것을 공포에 질려 바라봅니다. 좀비는 끈질기게 굶주림과 공격성에 뒤틀린 끔찍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멜록은 끊임없는 전기 충격으로 인해 체력이 거의 고갈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저주합니다. 호록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바위에 몸을 기대라고 제안합니다. 발목 구속구는 계속해서 전기를 일으켜 모든 살아있는 수감자의 힘을 앗아갑니다. 갑자기 아줄은 튀는 파란 에너지로 둘러싸여 공중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는 좀비 떼 한가운데에 바로 착륙하며 천둥처럼 무리 위로 내려옵니다. 늙은 전사는 눈부신 속도로 움직이며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언데드를 베어버립니다. 수인들은 경외감에 휩싸여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늙은 남자의 놀라운 힘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은 아젤은 쓰러진 좀비들 한가운데 서서 나머지 수감자들을 완전히 말을 잃게 만듭니다. 그는 적어도 그들이 흡혈 좀비에게 쓰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무심하게 언급합니다. 수인들은 지쳐서 땅에 앉아 여전히 시스템에서 나오는 전기에 튀고 있습니다. 호록은 늙은 남자에게 왜 그들을 도왔는지 묻고 아줄은 그저 짜증나고 싶지 않았다고 답합니다. 독수리 수인은 수인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좀비로 변했다면 상대하기가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므로 아줄은 개입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그들의 동반자였던 고르크 웨어비스트가 좀비로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멜록은 아줄에게 새롭게 변한 좀비가 강력한 수인이라고 소리치며 당황합니다. 아줄은 좀비화된 고르크를 침착하게 마주하며 마지막으로 웨어비스트와 싸운 이후로 꽤 오래되었다고 말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늙은 전사는 그의 칼날을 좀비의 가슴 깊숙이 꽂아 넣습니다. 좀비화된 웨어비스트는 고통에 몸을 비틀지만 곧 맹렬한 공격으로 보복합니다. 아줄은 그 힘의 감명을 받지 않고 빠른 반응 속도를 언급하며 쉽게 피합니다. 호릭은 그 늙은 남자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에 휩싸여 지켜봅니다. 고르크는 격노한 포효를 내지르고 그의 거대한 주먹이 그를 부술 준비가 된 채로 아줄을 향해 돌진합니다. 늙은 전사는 불가능한 우아함으로 움직이며 좀비의 모든 공격을 쉽게 피합니다. 그의 발은 땅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움직임은 시스템에 의해 완전히 제한되지 않습니다. 아줄은 웨어비스트의 펀치 폭풍을 뚫고 지나가면서 조금도 속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호록은 맹인이 어떻게 보지도 않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완전히 당황합니다. 좀비화된 웨어비스트는 갑자기 변신하여 그의 힘이 몇 배나 더 강해집니다. 그것은 거대한 몬스터 웨어도 특히 맹렬한 도베르만으로 변신합니다. 아젤은 웨어비스트를 바보라고 부르며 단지 수인이 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유연하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그 생물의 공격을 쉽게 막아냅니다. 늙은 전사는 변신한 좀비에 대한 결정적인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며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는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 거대한 웨어독이 충격으로 뒤로 비틀거리게 만듭니다. 아질은 몸집을 불리는 것은 더 많은 빈틈을 만들 뿐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그가 곧 보여줄 교훈입니다. 그는 번개 같은 속도로 움직여 예어독을 공격하여 싸움을 끝냅니다. 호록의 본능은 그 남자를 따라야 솔리튜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에게 소리칩니다. 그는 아줄이 쓰러진 웨어비스트 위에 서서 승리하고 튀는 에너지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지켜봅니다. 아줄은 젊은이에게 다시 관심을 돌려 그가 여전히 좀비에 맞서 버티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패배한 웨어비스트는 땅에 누워 생명이 희미해져 가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멜록은 늙은 남자에게 그가 떠나려고 할 때 어디로 가는지 필사적으로 외칩니다. 아줄은 간단히 뛰어올라 수인들과 남은 수감자들을 방어하게 내버려 둡니다. 젊은 전사는 좀비가 끈질기게 공격을 계속하면서 시로를 보호하기 위해 애씁니다. 땅에 묶인 소녀는 손가락질하며 저기 늙은 남자가 싸우고 있다고 외칩니다. 청년은 올려다보고 그의 눈은 그의 앞에 있는 놀라운 광경에 충격으로 커집니다. 아질은 혼자서 좀비 전체 무리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죽음과 파괴의 회오리 바람입니다. 젊은이는 그의 팔 중 하나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어둡고 흉측하게 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아줄은 그의 치명적인 칼날로 언데드를 베어내며 그의 공격을 계속합니다. 노인은 좀비 무리까지 처리한 걸 보고 젊은이는 그저 놀랄 뿐입니다. 그는 그저 그 뒷모습을 보며 저 미스터리한 노인은 대체 누구일까 궁금해합니다. 전 수감자 기상하라는 홀로그램 메시지가 뜹니다. 감옥 시스템에서 아침 점호를 시작한다고 알립니다. 바닥의 시체가 널브러져 결과는 참혹합니다. 94명 중 80명이 죽었지만 아르질은 태연히 바위에 앉아 있습니다. 14명만이 남았고 작은 생존자 무리가 폐허 속에 서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그들의 위치를 1257 번간방 구역으로 식별합니다. 그때 새로운 죄수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황량한 감옥을 둘러보는 사이 빛나는 포털이 활성화되어 감방구역의 인구가 보충될 것임을 알립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새로운 집의 억압적인 분위기에 긴장한 모습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솔리튜드 교도소가 대체 어떤 곳인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그들은 냄새를 맡고 시체를 보며 혼란스러움은 공포로 바뀝니다. 한편 생존자들은 너무 지쳐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여력도 없습니다. 남은 죄수들은 조용히 넓은 홀의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침 점호는 무겁고 공허한 침묵 속에서 끝나고 그 침묵은 온 지역을 가득 채웁니다. 발병의 원인은 치명적인 제국 좀비 벼룩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줄은 좀비가 모두 사라졌으니 이제 안전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눈가리개를 만지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자 노전사는 일어서서 휴식 장소에서 걸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죄수들은 충격을 받은 채 그 노인이 뭘 하는지 궁금해하며 지켜봅니다. 그들은 그가 마치 문이 잠금 해제된 것처럼 출구로 향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호리크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죽고 싶으면 노인을 따라가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그 문을 통해 걸어간 사람은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감방 구역 밖의 땅에는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의 뼈가 흩어져 있습니다. 독수리 수인 남자는 감옥 복도에 뭔가 미친 것이 숨어 있다고 음울하게 말합니다. 그는 그들 모두를 쓸어버릴 수 있는 생물이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질은 잠재적인 위험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어두운 복도를 걸어갑니다. 그는 상상도 못할 무언가가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커다란 자루를 든 작은 고블린 같은 생물이 노전사 앞에 나타납니다. 그 생물은 그를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아질은 소리를 듣고 그가 올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눈가리개를 한 남자는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로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동의합니다. 그러고는 그 작은 생물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아질은 경비병이 그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줬냐고 묻고 야곱은 팁으로 금화 5개를 줬다고 확인합니다. 야곱은 탐욕스러운 경비병에 대해 불평하지만 그의 주인을 다시 보는 데는 적은 대가였다고 말합니다. 아젤은 대화를 끊고 야곱이 평소처럼 일 때문에 왔는지 묻습니다. 고블린은 아젤이 소식을 들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하며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고는 엊그제 일어난 변화에 대해 묻습니다. 야곱은 커다란 양피지를 펼치며 노인에게 새로운 지도를 그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변화는 교도소 구조의 대대적인 재배치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변화 때문에 교도소를 통과하는 경로를 기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야곱은 새로운 레이아웃을 감지하는 아줄의 능력이 정말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아줄은 지도가 완성되었다고 알리고 야곱은 열정적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자 고블린은 노인이 마법 가방에서 필요한 것을 꺼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아줄은 잠시 생각하더니 동반자가 진짜 음식을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야곱은 조리된 고기 한 덩이를 꺼내면서 그렇게 귀중한 지도와 맞바꾸는 것이 부끄럽다고 인정합니다. 그러고는 노전사에게 흥미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오늘 모든 하위 감방구역에서 소환이 있을 거라고 밝힙니다. 노인이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앉습니다. 아줄은 그 정보를 주어 고맙다고 말하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러자 고블린은 불안한 듯 그 녀석들이 요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붉은색의 이상한 상징 아래서 활동하는 수수께끼의 로브를 입은 단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줄은 조용했다고 안심시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자 야곱은 주제 넘었다고 사과합니다. 일이 마무리되자 고블린은 미소를 지으며 이제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허리를 굽혀 무사 귀환을 빌고 노전사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아젤은 녹슨 표지판에 손을 얹은 채 감방구역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조용히 켄이라는 이름을 말하는데 그 이름은 판에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은 야곱이 자신을 이 특정 감방에 넣은 교도소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깨닫습니다. 그의 건강이 좋아지고 있고 보상을 받을 계획이라서 어쩌면 그게 최선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공용구역에서 몇몇 죄수들이 갑자기 새로운 냄새를 맡고 공기를 킁킁거립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흥분하며 고기 냄새라고 외치며 어디서 나는지 알려달라고 소리칩니다. 죄수들은 벌레 슬러시 대신 진짜 고기를 보고 충격을 받은 채 아질과 그의 음식 가방을 재빨리 발견합니다. 배고픈 죄수들 중 일부가 즉시 음식을 향해 달려들지만 강력한 폭발에 날아갑니다. 호리크는 보호하듯 앞으로 나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노인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멜록은 분노하며 누구부터 때려줄까 묻고 죄수들은 그를 수인으로 알아봅니다. 다른 죄수들은 재빨리 후퇴하고 아줄과 그의 작은 동맹 그룹만 남습니다. 노전사는 독수리 수인 남자에게 말을 걸고 그는 자신의 이름의 정확한 발음을 알려줍니다. 모두가 감옥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큰 립더미를 쳐다봅니다. 멜록은 주인이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구했는지 물으며 침을 흘립니다. 시로의 눈은 배고픔과 흥분으로 빛나고 그의 동료를 놀라게 합니다. 아줄은 질문을 묵살하고 음식이 식기 전에 모두 먹으라고 간단히 말합니다. 다 먹고 나서 호라크는 노전사에게 식사와 전날의 도움에 감사를 표합니다. 눈가리개를 한 남자는 감사할 것 없다고 말하며 그의 표정은 굳어집니다. 그는 이런 곳에서는 살아있는 것조차 결국 저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기 위해 싸울 때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그들 앞에 앉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는 것에 대해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작은 생존자 그룹에게 솔리튜드에서 진정으로 살아남고 싶은지 묻습니다. 몰록은 당연히 그렇다고 즉시 대답하며 그것은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아질은 어려운 질문을 던지며 죽으라고 애원한다면 그 본능을 여전히 따르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것이 고립이 하는 짓이라고 설명하고 그들에게 다시 진정으로 살고 싶은지 묻습니다. 코뿔소수인 여기서 죽을 순 없다며 주먹을 꽉 쥔다. 살고 싶다고 결연한 표정으로 말한다. 시로는 집에 돌아가 아빠를 다시 보고 싶다고 덧붙인다. 아르줄은 그들 앞에 앉아 굳은 결의를 읽으며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늙은 전사는 66년 전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다짐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동료가 많을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안다. 결심을 굳힌 그는 작은 무리에게 다가올 일에 대비하라고 말한다. 곧 소환이 있을 거라고 밝힌다. 한편 다른 수감자들은 시체 치우는 끔찍한 일을 맡게 된다. 한 명이 끔찍한 일이라고 불평하자 다른 한 명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곳에서 약한 것이 유일한 죄라고 슬프게 결론짓는다. 그들은 옮겨야 할 엄청난 시체 더미에 공포와 혐오감을 느낀다. 거대한 시체 더미는 애 고독이 우주 최악의 감옥이라 불리는지 알려준다. 한 명이 옛날에 어떤 노인이 모두 죽였다는 소문을 말하자 친구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한다. 갑자기 밝은 황금빛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나오는 것을 본다. 침을 흘리며 입맛을 다시는 기괴한 석상 얼굴의 괴물들이 나타난다. 근처 수감자들은 이 새로운 괴물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공포에 질려 바라본다. 괴물들이 다가오기 시작하자 수감자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친다. 호루크는 아르줄에게 저들이 정상의 야수인지 초조하게 묻는다. 늙은 전사는 바위에 침착하게 앉아 새 동료에게 걱정 말라고 한다. 저들은 세포를 청소하러 온 청소부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안도한 수감자 한 명이 괴물 중 하나를 발로 차며 무섭게 해서 역겹다고 말한다. 아르줄은 공격받으면 괴물들이 화를 내 폭발로 날려버릴 거라고 덧붙인다. 그러고 나서 호라크에게 아까 부탁한 것에 대해 묻는다. 독수리 수인은 모든 것을 처리했고 만약을 위해 추가 작업도 하고 있다고 확인한다. 아르줄은 만족하며 새 동료들에게 돌아가 준비할 시간이라고 말한다. 다른 곳에서는 청소 임무를 맡은 두 수감자가 끔찍한 의무감에 여전히 걷고 있다. 한 명이 드라마 여왕이라고 부르자 친구는 시체는 봤지만 썩는 건 본 적이 없다고 설명한다. 그의 동료는 닥치라고 하지만 다른 수감자는 갑자기 멈춰서서 눈을 크게 뜬다. 멀리서 훨씬 더 큰 소환이 시작되어 거대한 불기둥이 그 지역을 휩쓴다. 끔찍한 머리 2개 달린 도마뱀이 불길 속에서 나타나 수감자들을 완전히 놀라게 한다. 누군가 그 생물이 치명적인 불을 뿜는 용이라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수감자들은 어떤 종류의 괴물이 자신들의 감방구역으로 소환되었는지 궁금해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본다. 머리 2개 달린 용이 위협적으로 맴돌며 그 존재만으로도 온 복도를 공포로 가득 채운다. 불길이 괴물의 입에서 모이기 시작하며 곧 파괴적인 공격이 있을 것임을 알린다. 수감자들은 공포에 질려 꼼짝도 못하고 눈을 크게 뜨고 그 짐승이 공격을 준비하는 것을 지켜본다. 거대한 불덩이가 입에서 터져나오며 즉시 수감자 중 한 명을 불길에 휩싸이게 한다. 그 장면은 그들의 마비를 깨고 남은 수감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살기 위해 도망친다. 용은 위에서 쉴 새 없이 불을 쏟아붓는 공격을 계속한다. 수감자들은 필사적으로 퍼지는 불길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면서 감방구역은 혼란에 빠진다. 불길 공격은 파괴적이었고 수감자 한 명은 한 지역의 수감자 절반이 불에 타 죽었다고 말한다. 호라크는 공포에 질려 파괴를 지켜보며 아르겔에게 이것이 그가 말했던 소환인지 묻는다. 아르겔은 최악의 괴물을 소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주한다. 그는 소환된 괴물이 저주받은 불을 뿜는 용이라는 야곱의 경고를 떠올린다. 레노크는 극심한 열기에 불평하며 그들이 그 짐승을 쓰러뜨릴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늙은 전사는 그들이 준비한 설정이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용이 오고 있다고 경고한다. 거대한 괴물이 땅에 추락하고 불같은 몸에서 사방으로 불꽃을 튀긴다. 아르줄은 첫 번째 명령을 내리며 모두에게 자신이 말하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한다. 입을 벌린 후 1초 만에 10m의 불길을 뿜어낸다고 설명한다. 늙은 전사는 용을 보면 즉시 바위 뒤로 숨으라고 지시한다.
무리들은 괴물의 입에서 거대한 불길이 터져나오자 재빨리 몸을 숨긴다. 젊은이는 시로를 보호적으로 안고 용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다. 돌을 모으고 화염 방패를 만든 준비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매노크는 다음에는 미리 알려달라고 노인에게 불평한다. 그러고 나서 코뿔소 수인은 호리크에게 바꾸라고 소리치지만 독수리 수인은 거절한다. 시로는 독수리 수인에게 모아놓은 물이 담긴 작은 용기를 가져다주고 호라크는 감사를 표한다. 늙은 전사는 흙과 섞어 용이 정신이 팔렸을 때 진흙을 던지라고 말한다. 매노크는 돌을 던질 준비를 마친다. 아르줄은 불을 뿜는 용도 다른 생물처럼 숨을 쉬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특정 용은 실제로 피부로 숨을 쉰다고 밝힌다. 진흙이 용의 몸을 덮자 숨을 쉴 수 없어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아르줄은 움직이지 못하는 용에게 걸어가고 칼날이 붉은 빛으로 빛난다. 그는 맹렬한 공격을 퍼부어 피비린내 나는 힘으로 거대한 생물을 찢어발긴다. 늙은 전사는 고립에서 살아남으려면 괴물이 되어야 한다고 회상한다. 남은 수감자들은 싸움이 마침내 멈추자 끝났는지 궁금해하며 충격에 휩싸여 바라본다. 그들은 그토록 강력한 짐승을 쓰러뜨렸다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다. 생존자들은 용의 시체 위에 서 있고 그들의 팀워크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로는 충격과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동료를 올려다본다. 아르줄은 모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공포스럽게도 또 다른 소환이 시작되고 수감자들은 절망에 빠져 울부짖는다. 아르줄은 침착하게 자신의 직감을 말하고 있으며 다음에 올 일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번에는 10마리가 넘는 불을 뿜는 용이 소환되어 복도를 불길로 가득 채운다. 무리들은 그런 압도적인 역경에 맞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공포에 질려 바라본다. 용들은 기청이 찢어질 듯한 포효를 내지르고 그들의 집단적인 힘은 감방 전체를 뒤흔든다. 아르줄은 새로운 위협에 맞서 상황을 평가하며 굳은 표정을 짓는다. 진짜 문제는 용들이 탈출구를 막아 불바다에 갇혔다는 것이다. 늙은 전사는 침착하게 아니라고 말하며 이번에는 그들을 모두 살려둘 수 없다고 말한다. 호리크는 복도 밖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인의 결정을 의심한다. 매노크는 밖이 더 위험하다고 소리치며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황한다. 독수리 수인족은 친구에게 침착하라며 노인 옆이 가장 안전하다고 상기시켜줍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용 중 하나가 덮쳐오고 거대한 머리가 코뿔소 수인족을 덮칩니다. 용이 공격하려는 순간 아질은 개입할 준비를 하며 끙 앓습니다. 그는 엄청난 속도로 공중으로 뛰어오르고 그의 몸은 불타는 배경에 흐릿하게 보입니다. 노련한 전사는 맹렬한 타격을 가해 마지막 순간에 용의 공격으로부터 매노크를 구합니다. 아질은 충격받은 코뿔소 수인족에게 의미 없이 죽고 싶지 않았다고 상기시켜줍니다. 그러고 나서 모두에게 이동하라고 명령하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앞장섭니다. 작은 무리는 빠르게 그를 따라 어둡고 불길한 복도로 들어갑니다. 호루크는 초조하게 땀을 흘리며 명확하게 볼 수 없고 이것이 그가 들었던 위험한 복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노련한 전사는 경계하라고 경고하며 여기서 다른 제소자들과 마주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3등급 또는 4등급 제소자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을 죽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독수리 수인족은 자신의 우월한 시력을 이용하여 후방을 맡아 그들의 뒤를 보겠다고 제안합니다. 아질은 동의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그룹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줍니다. 호루크가 뒤따라가는 동안 그의 육감은 멀리 떨어진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이 어둡고 불길한 복도에서 정말로 안전한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독수리 수인족의 감각은 복도에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확인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는 주인에게 소리쳐 비교적 안전한 감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호루크의 얼굴에 순수한 공포의 표정이 퍼지며 어둠 속을 응시합니다. 멀리서 키가 크고 날씬한 형체가 나타나고 하나의 붉은 광선이 눈에서 빛납니다. 매노크는 패닉에 빠져 호라크를 외치고 나머지 그룹은 복도를 따라 계속 이동합니다. 아줄은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소리치는 것은 더 많은 위험을 불러올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노련한 전사는 침착하게 위험 중에는 자유롭게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유령 같은 존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코뿔소 수인족은 실제 유령과 마주친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며 땀을 흘립니다. 노인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위험한 복도에 존재한다고 분명히 합니다. 매노크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지만 여전히 친구를 찾는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아줄은 그가 대머리 독수리이지만 단순한 참새를 찾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켜줍니다.
한편 호라크는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복도에서 홀로 남겨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신비로운 장소는 위대한 마법사들과 천재 건축가들에 의해 벗어날 수 없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런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장소에 남겨졌다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습니다. 독수리 수인족은 갑자기 무언가가 접근하는 것을 감지하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거대한 근육질 형체가 그를 향해 돌진하고 그의 발걸음은 땅을 흔듭니다. 호루크는 공포에 질려 다가오는 야수를 응시하고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돌진하는 생물이 오우거라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질립니다. 거대한 야수가 곤봉을 휘두르고 독수리 수인족은 간신히 공격을 피합니다. 그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이 만남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오우거는 강력한 지면 강탈을 하지만 호루크는 충격파를 피하기 위해 공중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는 공격의 힘에 의해 날아가 복도 벽에 세게 부딪힙니다. 독수리 수인족은 혼자서는 그런 강력한 생물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생존 본능은 그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도망치라고 소리칩니다. 호루크가 막 도망치려 할 때 그는 두 마리의 오우거에게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의 불운을 저주합니다. 그의 깃털은 헝클어지고 필사적인 싸움을 준비합니다. 독수리 수인족은 잡히는 순간 갈기갈기 찢길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세 마리의 거대한 야수로부터 쏟아지는 맹렬한 공격을 피해야 합니다. 절박한 외침과 함께 그는 이 장소에서 죽지 않기로 결심하고 공중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러나 오우거 중 하나가 그를 붙잡고 거대한 손이 그의 몸을 감쌉니다. 야수가 그를 먹을 준비를 하자 호루크는 자신의 삶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끝날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새로운 형체가 나타나 오우거의 머리에 강력한 타격을 가합니다. 그는 독수리 수인족을 구하기 위해 제때 도착한 돼지 같은 수인족입니다. 그는 나머지 오우거를 상대할 준비를 하고 우아하게 착지합니다. 호루크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완전히 당황합니다. 새로운 인물은 과감한 공격으로 그들이 성공적으로 주도권을 잡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플레이트 위로 올라와 자신을 플레이어 베키라고 발표하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돼지 같은 전사는 야구 용어를 외치며 맹렬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는 놀라운 속도와 민첩성으로 움직이며 그의 믿음직한 방망이로 거대한 야수를 상대합니다. 짧지만 치열한 전투 후 그는 마무리 일격을 날릴 준비를 합니다. 그는 파괴적인 어퍼컷을 날려 더블 플레이로 오우거의 머리를 깨끗하게 날려버립니다. 호루크는 두 마리의 오우거가 너무 쉽게 쓰러졌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힙니다. 그러고 나서 플레이어 베키는 2점 홈런을 날려 마지막 오우거를 멋지게 마무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타락한 점쟁이를 먹으면서 자신의 노동의 결실을 즐기며 승리를 축하합니다. 호루크는 그의 구원자를 응시하고 그의 마음은 갑작스러운 사태에 흔들립니다. 그는 돼지 남자의 옷에 있는 숫자사를 인식하고 그를 사레벨 죄수로 식별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독수리 수인족은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구걸합니다. 돼지 남자는 그의 거래가 무엇인지 묻고 호라크는 죽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의 삶을 애원합니다. 베키는 재미있어 하지만 갑자기 공기를 킁킁거리고 그의 표정이 바뀝니다. 그는 호라크를 붙잡고 그가 누구인지 왜 눈먼 노인 냄새가 나는지 캐묻습니다. 돼지 남자의 태도는 위협적으로 변하고 그가 답을 요구하자 호라크는 초조하게 아질경을 언급합니다. 바로 그때 두 개의 형체가 더 나타나고 그중 하나가 베키에게 소리칩니다. 독수리 수인족은 충격을 받고 그의 눈은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채 커집니다. 새로운 인물은 베키가 혼자서 뛰쳐나간 것을 꾸짖으며 그에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상기시켜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베키가 오우거를 잡은 것을 알고 신의 축복으로 봅니다. 그 그룹은 그들이 그런 위험한 생물을 잡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호루크와 베키는 강력한 사레벨 죄수 4명으로 구성된 그룹과 대면합니다. 독수리 수인족은 감방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했다는 것을 깨닫고 겁에 질립니다. 치열한 전투가 복도에서 벌어지고 강력한 죄수들의 충돌이 감옥에 울려 퍼집니다. 아줄이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여 나타납니다. 그는 모두에게 멈추라고 말하고 메노크는 그가 호루크를 찾았는지 묻습니다. 노련한 전사는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아래쪽을 내려다보라고 말합니다. 그 그룹은 그들 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충격에 빠져 응시합니다. 거대한 거미 같은 괴물이 쓰러진 죄수들의 시체를 먹고 있고 호라크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질은 그 괴물이 레베로 죄수를 쉽게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복도에 있는 모든 유령에게 이름이 있으며 이 유령은 참수라고 불린다고 밝힙니다.
늙은 전사는 표정이 굳은 채 아래에 있는 괴물을 지켜보며 확인해줍니다. 그는 괴물의 주요 살해 방법이 머리를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설명합니다. 괴물의 위협적인 다안면과 날카로운 송곳니는 일행에게 공포를 안겨줍니다. 아질은 괴물을 봤으니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그들이 발견되지 않아서 운이 좋았고 만약 발견됐다면 모두 학살당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늙은 전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지 묻고 멜록은 복도가 산책하기 좋은 곳은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아질이 돌아가자고 제안하자 리아이노 야수인은 친구를 두고 떠나고 싶지 않다며 거절합니다. 노인은 그의 대답에 기뻐하며 친구를 계속 찾으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는 그들이 정말로 그를 찾을 수 있는지 묻고 아질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다른 곳에서 베키는 호록을 신문하며 노인과의 관계를 캐묻습니다. 다른 레벨 4 죄수 중 한 명이 무슨 일이냐며 소란을 알아차립니다. 베키는 이 낯선 사람에게서 노인의 냄새가 난다며 자신의 의심을 확인해줍니다. 그들의 동료 중 한 명인 아록이라는 좀비 같은 남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룹의 리더는 아록에게 노인은 거기에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베키에게 독수리 야수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리더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베키는 치킨 디너를 놓쳤다고 불평합니다. 그룹의 붉은 머리 여인은 호릭에게 그들이 그를 해칠 수 없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고립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질이라는 남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힙니다. 여자는 아질과 함께 있다는 것은 위험한 존재와 연관되는 것을 의미하며 수십 명의 목숨이 견디지 못했던 운명이라고 경고합니다. 독수리 야수인은 초조하게 땀을 흘리며 어떤 종류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끔찍한 괴물이라고 묘사하며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자는 따뜻한 황금비드로 자신을 감싸며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호릭은 상처가 즉시 치유되는 것에 놀라워합니다. 그녀는 또한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도를 암송했다고 설명하며 안전하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별자리의 축복을 빌고 그녀의 그룹은 떠나고 독수리 야수인은 그녀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힘을 되찾은 호릭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어둠 속으로 긴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그는 멀리서 익숙한 발소리를 듣고 그의 눈은 압도적인 안도의 눈물로 가득 찹니다. 그는 마침내 멜록과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다른 사람들과 재회합니다. 코뿔소 야수인은 노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호릭은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아질은 레벨 4 죄수가 그를 치료했는지 묻고 호릭은 그렇다고 말하며 그 사람이 빛의 별자리를 믿었다고 덧붙여 노인을 안심시킵니다. 젊은이는 에스키 별이라는 문구를 듣고 익숙하다고 말하며 시로에게 그가 그에게 한 말을 기억하냐고 묻습니다. 그는 천사 같은 빛의 별자리와 악마 같은 어둠의 공허별처럼 우주에는 신과 같은 존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빛이든 어둠이든 대부분의 추종자들은 보장된 내세를 진정으로 믿는 광신도라고 덧붙입니다. 젊은이는 고독과 같은 곳에서도 죄수들의 믿음이 서로 다른 신들로 나뉘어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시로는 호릭이 그들 중 한 명을 만났다는 것을 깨닫고 아질은 독수리 야수인이 위험한 복도에서 살아남은 후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멜록이 다시 감사를 표하자 아질은 동기를 가지고 살라고 말하며 그가 많은 강력한 송곳니를 훈련시켰다고 언급합니다. 전에 그는 강력한 전사를 훈련시켰다고 회상하며 그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늙은 전사의 가장 큰 걱정은 그의 계획을 실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빠르게 줄어드는 시간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좌절감에 이를 악물립니다. 아질은 갑자기 모두에게 전속력으로 달리라고 소리치고 그의 표정은 굳고 단호합니다. 그들이 도망치자 거대한 불길이 그들 바로 뒤에서 터져나오며 새로운 위협의 도래를 알립니다. 빛나는 붉은 눈과 칼날 같은 팔다리를 가진 무시무시한 가냘픈 괴물이 위에서 덮쳐옵니다. 무리 전체가 절대적인 공포에 질려 뒤돌아보며 그 생물을 보고 충격과 공포로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괴물이 굉음과 함께 착지하고 젊은이는 시로에게 꽉 잡으라고 말하며 모두에게 달리라고 재촉합니다. 호록은 멜록에게 저게 뭐냐고 소리치고 코뿔소 야수인은 더듬거리며 저건 참수자라고 말합니다. 참수자라고 알려진 괴물은 어둡고 황량한 복도를 쉴 새 없이 추격합니다. 젊은이는 늙은 전사가 레벨 5 죄수조차도 저것에게 쉽게 살해당한다는 경고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립니다.
그는 이것이 전에 두려워했던 오우거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라는 것을 깨닫고 당황하는 동료에게 그냥 달리라고 말합니다. 아질은 젊은이와 시로를 번쩍 들어올리며 괴물에게 잡히면 즉사라고 경고합니다. 늙은 전사는 여기서 새로운 동료들을 잃을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괴물을 스스로 유인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참수자가 다시 공격하여 그들 바로 뒤에 착지하자 젊은이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외칩니다. 아질은 좁은 통로를 가리키며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합니다. 괴물은 좌절감에 포효하며 따라가려고 하지만 입구가 너무 좁아서 통과할 수 없습니다. 노인은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며 독수리 야수인에게 갈라진 길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셀로 데려가라고 지시합니다. 아질은 그가 괴물을 다른 곳으로 유인할 것이라고 말하고 호릭은 그의 역할을 이해하며 단호한 표정으로 뒤돌아봅니다. 참수자는 날카로운 팔다리를 좁은 입구에 맹렬하게 부딪혀 금속 벽을 찢어냅니다. 괴물이 순수한 힘으로 길을 뚫으려고 한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일행은 당황합니다. 벽이 폭발하려는 순간 아질은 괴물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달리라고 소리칩니다. 나머지 일행은 마침내 안전한 지역에 도착하여 탈진하여 쓰러지고 멜록은 정말로 도망쳤는지 묻습니다. 젊은이는 노인과 함께 싸우러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멜록은 복도에 온통 그런 것들이 득실거린다고 말합니다. 코뿔소 야수인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동의하려는 순간 호릭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노인이 이 감옥에서 그들 누구도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혼자 살았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가 수많은 유령과 싸웠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이 돌아간다면 살아남지 못할 짐일 뿐입니다. 독수리 야수인은 그들의 임무는 가능한 한 빨리 세례가는 것이라고 상기시키고 일행은 마지못해 떠나기로 동의합니다. 한편 참수자는 아질에게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다리를 잘라주겠다고 조롱합니다. 괴물은 유언장을 남기라고 계속 조롱하지만 노인은 그가 죽기를 바랄 정도로 그를 싫어하는지 묻습니다. 아질은 어떻게 괴물을 속였을 리가 있냐고 침착하게 물으며 이해하지 못하는 척합니다. 참수자는 4년 전에 가위바위보를 하자는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하며 격노합니다. 괴물이 격노하자 노인의 표정은 심각해집니다. 이 유령에 대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유령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억은 그가 아는 누군가가 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새들이라는 이름을 떠올립니다. 괴물은 그 단어에 혼란스러워하며 이름을 반복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습니다. 아질은 새들이 5년 전에는 그냥 애송이였고 이제 유령을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새로운 목소리가 괴물을 통해 말합니다. 노인이 숨겨진 표식을 알아차린 것에 감명받은 노인은 비웃으며 상대가 그의 눈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잊었는지 묻고 그를 시험하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붉은 에너지 폭발 속에서 악마 숭배자 출신의 강령술사가 나타나 자신의 이름이 새들이라고 확인합니다. 아질은 5년이 지나도 새들이 여전히 그들이 완전히 다른 수준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강령술사는 이번엔 다를 거라며 괴물을 통해 비웃듯이 선언하며 공격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눈이 부신 속도로 움직여 여러 잔상을 만들어내며 공격을 손쉽게 피합니다. 괴물은 5년이나 기다린 끝에 마침내 그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확신하며 좌절감에 포효합니다. 새들은 5년 후 위험한 복도 유령을 조종하는 능력까지 얻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는 노인조차 자신의 명령하에 있는 강력한 생물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강령술사는 참수인은 5등급 괴물이며 그 힘에 견딜 수 있는 자는 거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 유령으로 가장 강력한 5등급 수감자도 아주 쉽게 죽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늙은 전사에게 포기하고 자신의 대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항복에 대한 보상으로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제안하지만 노인은 5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의 싸움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일축하며 비웃을 뿐입니다. 그는 외로움 속에서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뎌냈다고 밝히며 상대방의 경험을 하찮게 만듭니다. 아르질은 적이 얻은 힘에 감명받지 않은 채 괴물의 공격에 맞서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는 강령술사를 새로 얻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험이 부족한 신출렉이라고 침착하게 부릅니다. 베테랑은 새들이 자신의 5년간의 노력이 자신의 60년간의 생존과 비교될 수 있다고 진정으로 생각하는지 질문합니다. 그의 말에 격분한 새들은 헛소리를 멈추라고 소리치며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쏜살같이 움직이며 아줄은 거리를 좁히고 강력한 반격으로 괴물의 칼날을 막아냅니다. 그는 새들에게 그 모든 시간 후 그가 마침내 도달한 단계는 단지 등급을 측정하는 방법일 뿐이며 진정한 힘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라고 말합니다. 노인은 참수인의 턱에 깨끗하게 적중하는 파괴적인 펀치로 응수합니다.
그는 젊은 강령술사에게 다음 수업에서는 진정한 힘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잔혹한 일격으로 아르질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날 것 그대로의 힘을 보여줍니다. 괴물의 머리가 충격으로 폭발하며 그들의 수준 차이가 얼마나 큰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늙은 전사는 쓰러진 괴물의 시체 위에서 침착하게 서 있고 전투는 결정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는 생물의 유해에 있는 빛나는 붉은색 상징을 내려다보며 그것이 유령 통제의 표식임을 확인합니다. 아줄은 괴물의 잘린 머리카락을 들고 그것이 악마 숭배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일격으로 그는 강령술사의 연결을 끊고 통제의 표식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한편 루프는 어두운 복도를 지나며 리더 없이 길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습니다. 호릭은 혼란스러운 복도에서 스스로 길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길에 있는지 묻습니다. 멜록은 그들이 들은 큰 소리 후에 노인이 괜찮은지 걱정하지만 젊은이는 그들의 리더가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갑자기 시로는 앞에 있는 불빛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자마자 아르질이 나타나 그들이 늦었다고 말합니다. 그룹은 그가 어떻게 유령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고 그들을 지나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충격을 받습니다. 노인은 그들에게 질문을 묵살하고 이험이 이미 끝났으니 빨리 감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불을 뿜는 용들이 사냥을 마치고 복도를 떠났다고 설명하지만 그룹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이 감방에 들어가자 시로는 눈앞의 광경에 공포에 질려 넋을 잃고 쳐다봅니다. 감방 안에 남은 것은 다른 수감자들의 검게 그을린 검은 시체뿐입니다. 젊은이는 시로의 옆으로 달려가 소년이 괴로워하며 얼굴을 가리자 괜찮은지 묻습니다. 늙은 전사는 시로의 어깨에 위로하는 손을 얹고 고독의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소년은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올려다보며 약한 자는 이곳에서 죽을 운명인지 묻습니다. 노인은 침착하게 아니라고 말하며 이곳 같은 감옥에서는 누구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끔찍한 장면은 고독이 진정 무엇인지 수많은 수감자들이 매일 도착하고 죽는 곳이라는 것을 가혹하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의 삶은 등급, 성격, 능력 또는 외부 세계와의 연결에 관계없이 몰수됩니다. 이 잔혹한 감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확실한 것은 결국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멜록은 끔찍한 여파를 응시하며 그들이 갇힌 지옥을 저주합니다. 그는 새로운 도착을 알리는 점호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끝없는 죽음과 대체 사이클을 암울하게 지적합니다. 시스템 발표는 아침 점호의 시작을 알리며 95명의 수감자 중 5명만이 생존했음을 밝힙니다. 셀블록 1257의 극심한 인원 부족으로 인해 나머지 생존자들은 재배치될 것입니다. 그룹은 갑작스러운 발표에 완전히 당황하여 충격과 혼란에 휩싸여 바라봅니다. 밝은 금빛빛이 그들을 감싸고 시로는 공포에 질려 소리치고 그의 동료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아줄은 강제 이송 후 헤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 깊게 들으라고 재빨리 경고합니다. 수감자들은 강력한 빛에 의해 찢어지고 멜록은 강제로 분리된 것에 놀라 소리칩니다. 늙은 전사는 그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며 정글에 도착하면 바다를 향해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호락은 혼란스러워하며 첨단 감옥에 왜 정글이 있겠느냐고 궁금해합니다. 이송이 완료되어 그들의 낡은 감방 블록에 잔해가 비어있고 황량하게 남습니다. 아잘은 모두가 헤어진 것에 실망하며 새로운 감방에 들어서고 특히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 실망합니다. 놀랍게도 그와 함께 새로운 감방에 온 유일한 사람은 어린 소년인 세로였습니다. 노인은 소년원장의 의도가 분명함을 이해하고 그에게 주어진 상품을 관리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는 곧 소년원장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때까지 그는 아이를 키우고 필요한 것을 가져갈 계획입니다. 늙은 전사는 그들의 새로운 환경을 조사하며 이 감방이 4배 더 크고 약 300명의 수감자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멀리 떨어진 그림자 형체가 그들의 도착을 알아차리고 그의 동료에게 신참들을 지적합니다. 험악한 모습의 수감자 무리가 소환된 늙은이와 꼬마를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2사람을 노예로 삼자고 제안하고 다른 한 명은 소년의 좋은 나이를 언급하며 최고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욕심에 찬 눈으로 시로를 쳐다보며 어린 소년이 차지하기 딱 좋다고 말합니다. 시로는 다른 수감자들이 이상한 약탈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인 뒤에 불안하게 숨습니다. 아줄은 탐욕스러운 수감자들에게 침착하게 앞으로 나와 거기서 멈추고 물러서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로젠느라는 붉은 머리 여성이 갱단과 함께 나타나고 다른 수감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녀의 이름을 더듬습니다. 그녀는 소속도 없이 거들먹거리는 아줄을 조롱하고 즉시 사라지라고 차갑게 말합니다.
이전 그룹이 도망치자 로젠느는 그들이 가는 것을 지켜보고 그녀의 부하들에게 어린 소년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녀의 부하 중 한 명이 다가와 놓인 뒤에 숨은 시로를 붙잡자 공포에 질려 울부짖습니다. 소년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겁에 질려 큰 수감자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합니다. 그는 혼란스럽고 겁에 질려 노인을 돌아보며 그가 돕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부하 직원은 소년을 끌고 가고 소년은 놔달라고 애원하며 몸부림치고 남자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시로의 공포는 커져가고 그의 큰 눈은 보호자로부터 끌려가는 동안 느끼는 순수한 공포를 보여줍니다. 갑자기 수감자는 보이지 않는 힘에 맞아 앞으로 비틀거리며 아이를 놓치게 됩니다. 남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어리둥절해하고 로젠느는 그녀의 부하 직원이 무슨 짓을 했는지 묻습니다. 붉은 머리 리더는 그녀의 졸개를 질책하며 그가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지 화를 냅니다. 그녀는 그 소년이 소년원장이 그녀에게 맡긴 제품이라고 상기시켜주지만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부하 직원은 여전히 갑작스러운 보이지 않는 공격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며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시로를 내려다봅니다. 배경에서 아줄은 침착하고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의 개입이 눈치채지 못한 채 지켜봅니다. 강렬한 붉은 기운이 갑자기 시로에게서 터져나오자 그의 몸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의 얼굴이 더 야만적으로 변합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충격을 받아 물러서고 변신한 소년은 이제 싸울 준비가 되어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로젠느는 미소를 지으며 그 광경에 즐거워하고 그가 심지어 꼬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키울 가치가 있다고 결정합니다. 그녀는 부하들에게 서둘러 소년을 잡으라고 명령하지만 그들은 망설입니다. 새로운 모습에 위압감을 느낀 시로는 덤벼드는 남자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큰 죄수를 뒤로 날려버렸습니다. 소년은 노인과의 약속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분노한 부하가 공격하려 달려들었지만 변신한 소년은 쉽게 제압합니다. 로잔나의 또 다른 부하가 달려와 동료를 꾸짖습니다. 그가 시로를 공격하려 하자 소년은 본능적으로 반격합니다. 새로운 공격자는 나라가 동료와 부딪히고 로잔나의 부하들은 작은 녀석 하나 잡지 못합니다. 집행자는 아젤에게 늙은이가 뭘 하는지 따지며 꺼지라고 합니다. 그가 손을 들어 때리려 하자 노인은 쉽게 그의 팔을 잡아 막습니다. 아젤은 유려한 동작으로 거구를 어깨 너머로 던져 바닥에 내리꽂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결정적인 일격으로 남자를 한 방에 KO시킵니다. 늙은 전사는 쓰러진 몸 위에 서서 로잔나와 남은 부하들을 완전히 놀라게 합니다. 붉은 머리 지도자는 감탄합니다. 그녀의 시선은 맹인 남자의 힘에 고정됩니다. 아젤은 정신을 잃은 시로를 내려다보며 이성을 잃었어도 2등급 죄수에게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소년에게 재능이 있고 자신이 키우면 훨씬 더 가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잔나가 다가와 노인이 자기 아이를 건드리고 멍하니 서 있다고 조롱합니다. 나이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줄 안 여자는 섬뜩하게 웃으며 노인에게 남은 유일한 공포는 저승사자이고 오늘 하나 더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채찍을 휘두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붉은 머리 여자는 채찍으로 살점을 한 조각씩 벗겨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가 공격하려는 순간 거대한 인물이 나타나 그만하라고 외칩니다. 로잔나는 화려한 등장에 짜증을 내며 자기가 먼저 찾았다며 끼어들지 말라고 합니다. 이마에 이상한 문양이 있는 근육질의 남자가 앞에 서서 이협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새로운 남자는 로잔나에게 물러설 때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비웃으며 감히 누구에게 명령하냐고 묻습니다. 붉은 머리 여자는 전쟁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며 결국 벌어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거구는 물러서지 않으면 자신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맞섭니다. 로잔나는 그가 교활하다고 조롱하며 사방이 포위되어 도망갈 곳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도발에 넘어가지 말라며 싸우면 베컴만 좋아할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패배한 그녀는 언젠가 후회하게 만들겠다며 떠납니다. 남자는 일단 물러서서 안도하고 노인은 1년 전 정글에서 자신을 구했는지 묻습니다. 새로운 남자는 노인의 기억이 맞다고 확인하며 그 만남을 잊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젤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남자는 그날 도움을 받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노인은 토벌 중에 무심코 원주민 사냥을 도왔을 때였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남자는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만 구조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노인을 새로운 형님으로 소개하라고 명령합니다. 거구와 그의 부하들은 존경을 표하며 새 리더에게 경례합니다. 아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해하며 머리를 극적입니다.
그때 시로가 악몽에 고통스러워하며 멈춰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소녀는 잠결에 몸부림치며 마음은 여전히 끔찍한 사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건이라는 거구는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브리핑을 계속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여기가 3구역 98년이고 현재 3개의 주요 세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이끄는 도끼, 즉 모건 서클입니다. 두 번째는 채찍마녀 로잔나 서클로 잠시 전에 만났던 그룹입니다. 세 번째는 칼잡이 베컴 서클로 아직 만나지 못한 그룹입니다. 모건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서클 리더들이 강력한 3등급 죄수라고 밝힙니다. 이 세 서클은 현재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두 석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방 근처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아젤은 모건이 고독에 잘 적응했다고 말하고 남자는 작은 서클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노인은 귀중한 정보에 감사하며 이제 쉬겠다고 말하고 마든은 음식을 가져다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마든이 떠나자 아젤은 침착하게 벌레를 먹고 시로는 조용히 그를 지켜봅니다. 소녀는 노인이 약하고 필요 없어서 도와주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노인은 소년이 깨어났을 때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버려졌다면 지금 함께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섭냐고 묻자 시로는 동료 루카스 없이 쓸모없다고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소녀는 너무 약해서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하지만 노인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젤은 강한지 약한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노인은 시로가 고독 속에서 살아남기를 바라고 그를 돕고 싶다고 말합니다. 소년에게 마음속 어둠을 몰아내고 진정으로 강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시로는 제안에 놀랍니다. 그의 눈은 노인의 말에 희망과 불신이 뒤섞여 커집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노인은 먼저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소녀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노인은 시로에게 이 황량한 감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굶주림이며 굶주림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아젤은 벌레 한 그릇을 내밀며 배고픈 상태로는 강해질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소년에게 진정으로 강해지고 싶다면 아무리 혐오스러운 음식이라도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로는 강해지겠다며 벌레를 먹기 시작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라우스나 서클이 리더인 라우스나 여사가 정기보고를 하러 갔다고 말합니다. 어두운 방에서 로브를 입은 여인이 붉게 빛나는 구슬 앞에 엎드려 보고합니다. 살아있는 표본이 절반 정도를 수집했으며 다음 단계를 제때 완료할 수 있다고 확인합니다. 구슬에서 나온 목소리는 특이한 일이 있었는지 묻고 그녀는 노인과 아이들이 이송된 것 외에는 없다고 답합니다. 구슬은 그녀의 우려를 묵살하지만 노인 죄수에 대해 자세히 묻습니다. 여자는 그들의 눈에 신비로운 빛이 있었고 혼돈에 이끌린 듯 움직였다고 회상합니다. 목소리는 사실인지 묻고 그녀는 착오가 없다고 확인하며 누구일지 궁금해합니다. 불타는 용과 같은 존재가 구슬에서 나타나 직접 조사하러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여자는 놀라며 주인이 도착하기 전에 노인을 잡아가겠다고 제안합니다. 악마 리더는 죄수와 결투해도 좋다고 허락합니다. 권한을 받은 여자는 강력한 노인을 잡을 생각에 들떠합니다. 붉은 머리 여자는 주인이 원하는 모든 먹이를 잡아서 바치겠다고 맹세합니다. 감방에서 아젤과 시로는 마주보고 앉아 명상하며 내면의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집중하고 분위기는 차분하고 훈련이 시작됩니다. 노인은 이제 시작할 때라며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라고 지시합니다. 시로는 더 강해져서 감옥의 공포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의 지시를 따른다. 아르질은 주먹과 기술은 의미가 없으며 그가 배워야 할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그에게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그의 시야를 덮고 있는 어둠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그가 그렇게 하자 에너지의 파문이 나타나는데 이는 그의 내면을 점점 더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노전사는 그들이 이제 그의 내면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의 영혼 형태가 그의 몸에서 떠오른다고 설명한다. 노인의 영혼은 시로를 지켜보면서 그의 호흡을 꾸준하고 느리게 유지하도록 지시한다. 그의 명령에 따라 소녀는 눈을 뜨고 낯설고 어두운 곳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는 텅 빈 공간을 둘러보며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며 노인을 부른다. 노인의 목소리는 그가 바로 거기에 있으니 진정하라고 안심시킨다. 그는 이 낯선 곳이 시로 자신의 마음속 그의 내면이라고 밝힌다. 아르질은 강해지려면 먼저 마음속의 어둠에 맞서야 한다고 설명하고 그에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시한다. 시로가 첫 발을 내딛자 갑자기 밝고 따뜻한 빛에 휩싸이며 그의 과거의 환영이 나타난다. 그는 그의 가족, 그의 어린 시절의 행복한 기억을 보며 그의 어머니의 품에 사랑스럽게 안겨있다.
그는 오래도록 잃어버린 기억에 강력한 감정에 압도되어 얼굴에 눈물이 흐른다.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그만큼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며 더 이상 내려다보지 말라고 지시한다. 그는 세로에게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천천히 숨을 내쉬라고 말하고 소녀는 최선을 다해 명령을 따르려고 하지만 환영이 너무 강력하고 그의 의식은 기억 속으로 더 깊이 끌려 들어가면서 희미해지기 시작한다. 세로는 숨을 헐떡이며 압도적인 환영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면서 그의 야생적인 본능이 작용한다. 현실 세계에서 아르질은 그가 처음으로 마음속의 어둠에 맞서는 것을 잘 해냈다고 칭찬한다. 그는 소년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피가 그의 일부이므로 그가 무엇인지 잊지 말라고 상기시킨다. 시로는 변형된 손을 보고 노인은 그 피가 그의 가장 위대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훈련 세션이 끝나자 아르질은 식사 시간이 되었다고 결정하고 소년도 동의한다. 그때 모건이 구운 괴물 고기를 들고 와서 감사의 표시로 그들에게 제공한다. 사로는 모건이 부하들이 먹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고 괜찮은지 묻지만 노인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다른 곳에서 로잔과 그녀의 갱단은 모건이 부하들에게 그들이 가진 것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맞선다. 모건이 부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로잔은 갑자기 좋은 사람인 척하는 그를 조롱한다. 그녀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지나쳐 지난번 만남 이후에도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는 마지못해 그녀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발견물을 넘겨준다. 모건이 또 다른 부하가 쓰러진 시체들을 가져와서 더미에 추가한다. 그는 시체 중 하나가 전날 복도에서 사망한 서클 멤버의 것이라고 설명한다. 시로는 그들이 음식을 위해 시체를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하고 노인은 그들이 그것들을 먹기도 한다고 확인한다. 노전사는 이러한 일이 고독의 잔혹한 현실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음울하게 설명한다. 다른 수감자들이 역겨운 호를 축하하는 동안 세로는 메스꺼움에 압도되어 방금 먹은 고기를 토한다. 모건은 부하들에게 그와 그의 부하들도 먹으러 돌아갈 것이니 쉬라고 말한다. 그들이 음침한 식사를 가지고 떠나자 아르질은 그들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며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바라본다. 그는 시로에게 고기와 벌레를 원하는 만큼 먹되 저 사람들처럼 되지는 말라고 말한다.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수감자 그룹이 최근의 사례에 대해 자랑하며 희생자의 삶에 대한 탄원을 조롱한다. 그들은 리더 베컴과 동의하며 1급 수감자들은 제대로 싸울 수도 없는 쓰레기라고 말한다. 그때 남자 자신이 베컴이 자신의 서클과 함께 도착하고 그의 존재는 존경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세 번째 세력의 리더를 보게 되어 놀란 모건과 그의 그룹에게 접근한다. 두 리더는 얼굴을 맞대고 서 있고 공기 중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쟁과 의심으로 가득 찬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모건이 부하 중 한 명은 베컴이 음식과 전리품을 기꺼이 공유할 의향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데 그들의 서클은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베컴은 항상 먼저 싸움을 걸지 않고 모든 사람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는 그런 다음 다른 리더가 그들의 보스와 이야기하고 싶어하며 함께 가야 하는지 묻는다. 노인은 시로에게 혼자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그가 베컴을 만나러 가는 동안 소녀는 망설인다. 시로는 베컴의 잔치에 다른 모든 사람이 있는 동안 망나니를 돌보는 데 갇혀있다고 불평하는 경비병들과 함께 앉아있다. 그들 중 한 명이 배고픈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며 그의 고기는 맛있고 부드러울 것이라고 언급한다. 다른 사람은 침 흘리는 것을 멈추라고 경고하며 선장이 알게 되면 그들의 고기가 로잔나의 접시에 담길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시로는 이와 같은 곳에서 자신이 과연 노인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 궁금해하며 어두운 생각에 잠긴다. 그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을 본 것이 처음인지 물었던 노인과의 이전 대화를 떠올린다. 소녀는 심지어 노전사가 그의 놀라운 힘 때문에 인간이 아닌지 묻기까지 하며 열성적으로 확인했다. 아르질은 자신이 인간이라고 간단하게 말했지만 시로는 그가 에너지나 마나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으면서 더 나아갔다. 노인은 마나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기심으로 가득 찬 시로는 그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훨씬 더 많다고 신나게 말했다. 그는 노인의 나이에 대해 물었고 아르질은 간단히 88세라고 대답했다. 취미에 대해 묻자 그는 취미가 없지만 잠이 오지 않을 때 호를 산책한다고 말했다. 소녀는 그에게 친구가 있는지 물었고 노인은 일부는 겉으로는 차갑지만 속으로는 따뜻하고 심지어 곰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시로는 가장 어려운 질문인 왜 그가 애초에 고독에 오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들 사이에 음산한 침묵이 흘렀고 노전사의 마음속에는 피투성이의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내가 죽었다고 간단히 말했는데 그녀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다른 시간 동안 나머지를 아끼기 전에 항상 웃고 있었다. 현재로 돌아와서 시로는 갑작스러운 소음에 깜짝 놀라며 그의 눈은 놀라서 주위를 쏜살같이 둘러본다. 그는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고 그의 본능은 잠재적인 공격에 대비하면서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한다. 채찍이 공중에서 울리고 시로는 로잔과 그녀의 갱단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알게 된다. 소녀는 공격의 힘에 의해 날아가 용서 없는 감옥 바닥에 세게 부딪히고 로잔은 그를 내려다보며 그들이 찾고 있는 노인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그녀의 얼굴에는 포식자의 미소가 떠오른다. 그녀는 조롱하듯이 그를 어린 강아지라고 부르고 소녀는 당황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려고 애쓰면서 그의 마음은 격렬하게 움직인다. 그는 노인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여기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혼자이고 취약한 상태로 남게 된다.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여자는 그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고 소녀는 이 새로운 위협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한다. 시로는 힘에 의해 뒤로 날아가 채찍의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견딘다. 붉은 머리의 여자는 그의 놀라운 인내력에 대해 언급하며 어제 그의 공황 발작 이후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궁금해한다. 겁에 질린 소녀는 그녀에게 손을 대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멈추라고 간청한다. 로자는 그의 말을 비웃으며 그것이 위협인지 묻고 그녀가 지루해지고 있으니 서두르라고 조롱한다. 그녀는 그에게 짖으라고 격려하고 붉은 기운이 사이로 주위로 분출하면서 그의 몸이 다시 변형되기 시작한다.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그녀의 다른 모든 애완동물이 하나씩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슬프다고 언급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이 새로운 애완동물이 다른 애완동물보다 조금 더 오래 견딜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채찍을 휘두른다. 채찍이 어린 소년의 발목 주위에 꽉 감겨 그를 완전히 가둔다. 여자는 그의 발을 걷어차 쓰러뜨려 그녀의 채찍으로 강력한 공격을 퍼부어 감방 바닥을 가로질러 날려버린다. 그는 로잔이 아래에 서서 불타는 듯한 위협적인 기운 속에서 완전히 무력하게 공중으로 날아오른다. 그녀는 패배한 소년을 발로 땅에 짓누르며 노인이 언제 마침내 움직일 것인지 궁금해한다. 한편 아르질은 모건과 베컴과 함께 에밀 주위에 앉아 전체 상황이 흥미롭다는 것을 알게 된다. 베컴은 노인이 복도에서 사냥을 한 직후 이 감방에 왔다고 지적하고 나서 그에게 질문을 던진다. 칼날 사용자는 다른 수감자들처럼 아르질의 목에 계급 숫자가 쓰여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간수가 말하길 오래됐지만 처음에는 감옥에서 등급을 매기지 않았다고 한다. 모건은 아르질이 강하다고 말하지만 아르질은 과거의 업적은 옛날 일이라고 한다. 3명의 강한 죄수는 감옥의 황량한 금속 풍경 속에서 조용히 회의를 계속한다. 베컴은 등급이 없는 생존자를 처음 본다고 간수의 이야기를 되새긴다. 그는 정글 원주민과 혼자 싸웠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진다. 그는 그 노인의 힘을 시험해봐야겠다고 결심하며 눈에 강렬한 빛이 나타난다. 모건은 갑자기 오싹한 느낌이 들어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며 몸을 떨었다. 그러자 간수는 신뢰를 무릅쓰고 떠나고 베컴은 왜 먹지도 않고 그렇게 빨리 가냐고 묻는다. 아르질은 돌봐야 할 아이가 있어서 괴물 고기를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며 걸어간다. 베컴은 모건은 느끼지 못했지만 노인은 자신의 살인 의도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 칼날 사용자는 그가 가는 것을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아르질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겠다고 맹세한다. 한편 사라는 사슬에 묶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고 로잔의 부하 중 한 명이 그녀를 축하한다. 빨간 머리 여자는 기쁨의 미소를 짓고 그녀의 부하들은 새로운 애완동물이 그녀의 취향에 딱 맞다고 칭찬한다. 그 소녀는 너무 아파서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채 얼마나 힘들어할지 궁금해하며 가만히 누워있다. 그는 그냥 애완동물처럼 행동하면 덜 아프고 언젠가 형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그녀의 부하 중 한 명이 달려들어오자 그녀는 짜증을 내며 시끄럽게 굴면 죽여버리겠다고 묻는다. 그 남자는 초조하게 노인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자 시로의 눈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른다. 부하는 더듬거리며 예상치 못한 방문객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려고 한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는 그 늙은 전사가 혼자가 아니라고 밝힌다. 그 여자는 다른 두 서클의 완전한 지원을 받으며 아르질이 그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마티는 군중 속에서 로잔에게 소리치며 당신은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기생충이라고 부르며 자신 있으면 공격하라고 도발하지만 그는 그녀의 무례함에 분통을 터뜨린다. 간수는 그녀에게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며 동맹군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그는 넓은 공간에 혼자 서서 그녀를 올려다보며 친구를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로자는 그 아이는 자신이 잡았으니 자신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아르질에게 그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돌린다. 그 늙은 전사는 그녀의 논리가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비뚤어진 논리에 표정이 굳어진다. 아르질은 그녀가 그저 자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 아이를 이용할 뿐이며 아이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 늙은 전사는 험악한 표정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로자는 마르딘 같은 사람이나 그런 뻔한 협박에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코웃음을 친다. 격분한 마르딘은 그 아이를 구출해서 여자의 머리를 가져다 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아르질은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 거구는 형이 그냥 돌아서서 무리와 함께 떠나자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간수는 시로를 천천히 데려와도 괜찮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그를 죽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그들이 애초에 그 아이를 죽일 수도 없어야 한다고 분명히 한다. 그는 소장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므로 상품은 안전하게 보관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무리가 떠나자 아르질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넓은 홀 한가운데서 생각에 잠긴다. 그는 최근의 사건 전개에 대해 생각하며 조용하고 긴 복도에 혼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늙은 전사는 그와 어떤 사람이 만난 지 꽤 되었다고 말한다. 신비로운 검은 머리 형체가 나타나서 친구가 있느냐고 묻자 그는 차갑지만 따뜻한 친구가 몇 명 있다고 인정한다. 그는 그녀가 지나가면서 그를 발견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그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으로 지목한다. 크리스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밝은 청색 오라에 둘러싸여 그의 앞에 나타난다. 그녀는 분위기가 너무 강렬해서 무시할 수 없어서 안부를 전하고 건강을 확인하러 왔다고 설명한다. 간수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인정한다. 크리스는 세포 내의 문제 요소를 정리해주겠다고 제안하며 여러 악마 숭배자들의 존재를 언급한다. 그러나 아르질은 그의 상품이 휩쓸려 죽을 수도 있다고 걱정하며 그녀의 제안을 거절한다. 그 여자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여동생을 보러 간다고 말하고 그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 늙은 전사를 껴안으며 그가 그들의 후원자이므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한다. 그녀가 사라지자 그 늙은 전사는 생각에 잠긴 채 푸른 에너지 바다에 떠 있다. 그는 현재 상황이 어떻든 어린아이의 도움을 빌릴 정도로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둡고 첨단 기술이 적용된 복도에 혼자 서서 그는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과거처럼 더 이상 모든 것을 정면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그의 구속복에서 전기 소리가 난다. 그러나 번개가 그의 손을 스치자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는 쓰러진 적들의 시체가 그의 주변에 널려 있으므로 자신의 힘을 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힘이 솟아오르자 그의 독특한 나선형 칼날 주위에 번개가 치며 전투 준비를 마친다. 아르질은 다가오는 전투를 준비하며 푸른 에너지 회오리 바람이 되어 자신의 힘을 발휘한다. 한편 로자는 어두운 금속 복도를 걸어가며 자신의 과거에 대한 생각에 잠긴다. 그녀는 한때 평범한 3등급 죄수였고 최근 부상으로 팔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는 것을 회상한다. 그녀는 잔혹한 감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군중 속의 또 다른 얼굴일 뿐이었다. 그녀가 엄청난 힘을 가진 거대한 위협적인 인물인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녀는 그의 존재에 너무 압도되어 무의식적으로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그녀가 감옥 내에서 현재의 권력 위치까지 오를 수 있게 해준 것은 그 사람의 권위였다. 그녀의 부하 중 한 명이 그녀를 불러 깊은 잠에서 깨어나자 그녀는 멍하니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다. 그 남자는 초조하게 사과하지만 즉시 무언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면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하지만 그는 다급하게 모든 부하들이 쓰러졌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깨어났을 때 이미 모든 사람이 죽어 있었고 빨간머리 지도자는 완전히 멍해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모두가 반기절 시스템 때문에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묻는다. 점점 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그녀는 그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의 기습 공격은 불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끔찍한 참상 앞에 서서 자신의 부하 100명 중 40명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의 부하 중 한 명은 그들 모두가 전에 본 적이 없는 송곳과 같은 날카로운 무기에 살해당했다고 말한다. 특이한 무기를 어떤 노인과 연관시키자 어두운 생각이 그녀의 뇌리를 스친다. 그녀는 맹렬하게 그 어린 소년을 찾아 달려가며 그 녀석이 어디 있는지 캐묻는다. 예수가 한 짓이라고 확신한 그녀는 소년의 구속복 잔해를 내려다본다.
순수한 결의에 찬 표정으로 그녀는 남은 부하들을 소집하고 사냥을 시작할 때라고 선언한다. 한편 사라는 깨어나서 아르질과 함께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아르질은 그의 의식이 돌아왔는지 묻는다. 그 소녀는 또다시 노인이 자신을 구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다. 그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겪은 후에야 마침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간수에게 말한다. 그 어린 소녀는 주먹을 꽉 쥐고 그 늙은 전사에게 말을 걸면서 새로운 결의가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른다. 그는 굳은 결의에 찬 눈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더 강해지고 싶다고 선언한다. 바로 그때 모건이 도착하여 왜 아이가 거기에 있느냐고 묻고 형에게 점호할 시간이라고 상기시킨다. 간수는 그가 아이를 데려왔으며 세 사람이 중요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로잔과 그녀의 대규모 무리가 감옥을 행진하고 있으며 그들의 분노와 결의가 그들의 얼굴에 뚜렷이 드러나 있다. 그들은 나머지 두 서클이 이미 모여있는 공통구역에 도착합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아젤은 베컴과 마르곤과 함께 서 있고 세 명의 지도자는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준비합니다. 붉은 머리 여자는 빌어먹을 지저에게 나와서 맞서라고 소리치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마르곤에게 닥치라고 말하며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을 괴롭힌 노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녀는 그가 부하들을 데려가고 어린아들을 납치했다고 비난하며 그녀의 분노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 노인은 침착하게 그녀를 되돌아보며 그녀도 죽여서 식탁에 올려야 하냐고 묻습니다. 아줄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녀를 시끄럽다고 부르지만 그녀는 그가 방금 한 말을 알고 싶어합니다. 엄한 표정으로 그는 단순히 그녀가 시끄럽다고 반복하고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을 뚫고 나옵니다. 붉은 머리 여자는 분노로 떨며 그의 침착한 묵살에 일관된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다른 두 지도자에게 방금 한 제안에 대한 생각을 묻습니다. 모건은 재빨리 동의하며 그것은 그의 형님의 제안이고 그의 서클에게 매우 환영받는 제안이라고 말합니다. 베컴도 사상자가 있을 수 있지만 잠재적인 보상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동의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혼란스러워하는 로잔느에게 그가 다른 두 서클에게 제안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침착하게 그녀의 부하 40명이 이미 죽었으니 축제를 열어 나머지 60명을 노예로 잡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붉은 머리 여자는 그의 대담한 제안에 완전히 충격을 받고 그녀의 마음은 그 함축된 의미에 휘청거립니다. 차가운 식은땀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흐르며 그녀는 자신의 끔찍한 현실을 깨닫습니다. 세 서클 각각은 100명으로 섬세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늙은 예수의 행동 덕분에 그녀의 병력 중 많은 수가 죽었고 균형은 깨졌습니다. 새로운 동맹은 이제 2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그녀의 서클은 6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힘의 격차를 만들고 그녀의 눈에 패배의 반영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압도적인 공포감이 밀려오면서 그녀는 이제 자신에게 맞서고 있는 거대한 군대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력보다 3배 이상 많은 병력에 맞서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군대가 돌격해오자 아줄은 붉게 타오르는 분노의 형태로 공격을 이끕니다. 두 진영은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충돌하고 전투 소리가 감옥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로산나의 병력은 순식간에 압도당하고 그들의 몸은 상대의 엄청난 수에 찢겨집니다. 로산나는 필사적으로 싸우며 피비린내 나는 광란 속에서 채찍을 휘두르며 완전히 포위당하고 압도당합니다. 혼란스러운 싸움 속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붉은 머리 여자의 가슴을 꿰뚫는 흔적을 찾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떼를 지어 사방에서 찔리고 그녀의 몸은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쓰러집니다. 아줄은 멀리서 침착하게 그 끔찍한 장면을 지켜보며 이미 그녀에게 이런 운명을 경고했다고 말합니다. 전투 후 그는 숨겨진 방에 들어가 빛나는 붉은 구슬이 있는 이상한 재단을 발견하고 악마 숭배자들의 분명한 징후입니다. 그는 그 물체를 집어들어 생명력 구슬이라고 식별하고 그들이 점차적으로 그것들을 수집해왔다고 말합니다. 그가 구슬을 잡자 강력한 붉은 에너지가 재단에서 나와 그를 완전히 감쌉니다. 그 노인은 그런 골치 아픈 일에 관여하는 것이 교도소장과의 만남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짜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구슬에게 말하며 다쿠스라는 누군가를 불러 그가 듣고 있는지 묻습니다. 아줄은 유령과 연결되어 있던 새들과의 이전 만남을 회상하며 그 연결을 끊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다쿠스에게 자신을 쫓는 것을 멈추라고 경고하며 악마 숭배자에게 계속하면 후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재단에서 새로운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늙은 전사의 말을 지루한 잡담으로 일축합니다.
거대한 악마 형상의 어둠이 나타나 아지를 조롱하며 그가 두려워하는지 묻습니다. 그 노인은 그가 그를 두려워할 사람처럼 보이는지 되묻고 손으로 생명력 구슬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압박으로 그는 구슬을 산산이 부수고 어둠이 그를 쫓으면 틀림없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다른 곳의 호화로운 방에서 붉은 눈을 가진 긴 머리의 남자가 고급스러운 성배에서 침착하게 홀짝입니다. 이 강력한 인물은 뱀파이어 왕 엔듀라스로 밝혀졌으며 끔찍하고 높은 순위의 8등급 죄수입니다. 누군가가 다가가려고 하자 뱀파이어 왕은 화를 내며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사라지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다쿠스가 그의 앞에 나타나 침착하게 엔듀라스와 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악마 사령관 또한 8등급 죄수는 뱀파이어 왕에게 제한이 있다고 밝힙니다. 뱀파이어 왕은 침착하게 술을 홀짝이며 언제나처럼 악마 사령관은 예의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쿠스는 그들이 둘 다 공허의 별자리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 제안이 그에게도 좋다고 주장합니다. 거대한 악마 사령관은 늙은 전사 아지를 포획하는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엔듀라스는 흑마법 사용자들 사이에는 진정한 스승이나 제자 관계가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합니다. 그는 악마에게 포기하라고 조언하며 그 노인은 완전히 그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이는 다쿠스를 격분시킵니다. 사령관은 뱀파이어 왕에게 이 선택을 후회할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다쿠스는 위협적인 이빨 미소를 지으며 혼자서 아주를 포획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뱀파이어 왕은 어리석은 노력의 행운을 빌며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그런 다음 다쿠스는 어두운 에너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라지고 호화로운 방은 갑작스런 침묵에 빠집니다. 엔듀라스는 그 악마의 오만함을 비웃으며 여전히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방진 꼬맹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순위를 올리는 죄수는 결국 아줄 라스토스라는 이름을 알게 된다고 회상합니다. 뱀파이어 왕은 어떻게 인간이 수십 년 동안 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살아남았는지 궁금해합니다. 한편 새로운 동맹은 마침내 먹게 되어 기뻐하며 엄청난 잔치로 그들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연합 서클은 각각 20명의 병력을 잃었지만 로스나의 서클은 그녀 자신을 포함하여 추가로 30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베컴의 부하 중 한 명이 패배한 수감자들은 모두 묶여 저장소에 넣어졌다고 보고합니다. 모건은 건방진 로즈나를 처분하는데 도움을 준 형님에게 감사를 표하며 음식을 들어 올립니다. 베컴은 노인이 물처럼 피를 마시는 것을 지켜보고 아젤은 단순히 나쁘지 않다고 언급합니다. 늙은 전사는 고기를 제안받자 거절하며 너무 많이 움직여서 입맛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베커는 그 남자의 힘에 감명받고 그에게 정식으로 그들의 서클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마르고는 다가오는 석방에서 하층 계급 수감자들을 단결시켜 중간 계급 수감자들과 싸울 계획을 밝힙니다. 그러나 아젤은 침착하게 그 제안을 거절하고 베컴을 되돌아볼 때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습니다. 칼날 사용자가 이유를 묻자 노인은 그런 웅장한 일에는 너무 늙었고 대신 그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모건에게도 자신의 서클에 합류할 의향이 없다고 밝히고 이는 그를 매우 놀라게 합니다. 베컴은 그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인지 묻지만 아줄은 아이를 돌보는데 바쁘다고 변명합니다. 두 명의 강력한 지도자는 혼란스러워하며 그가 왜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궁금해할 뿐입니다. 6일 후 늙은 전사와 시로는 훈련에 복귀하고 이제 소년이 다시 그의 내면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시로는 왜 그의 기억을 걸어야 하는지 묻고 노인은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와 함께 그들은 침묵 속에서 집중하며 다리를 꼬고 앉아 명상을 시작합니다. 소년은 익숙하면서도 불안한 곳인 자신의 마음에 어둡고 물이 많은 팽창 속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는 이것이 그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8번째 시간이며 이번에는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아줄의 모든 훈련이 내면 수양에 초점을 맞추어 그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에 맞서도록 강요해왔다는 것을 회상합니다. 그가 걸을 때 그는 그의 과거에 대한 환영에 폭격당하고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돌아오라고 애원하고 그의 아버지는 문을 막습니다. 소년은 이러한 외상적인 경험을 다시 겪는 것보다 차라리 구타를 당하고 신체적 고통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기억, 거대한 전쟁 기계에 의해 집이 파괴되는 것을 보지만 노인이 그에게 이렇게 시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절대 아래를 보지 말라는 장로의 목소리가 뇌리에 맴돌았다. 소년은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노인을 생각하며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눈빛으로 동의한다. 그는 고통과 기억을 떨쳐내며 어두운 공허 속에서 길고 험난한 여정을 계속한다.
영원처럼 느껴진 시간이 흐른 뒤 그는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인 절벽 끝에 다다른다. 바로 그때 장로의 목소리가 진정으로 강해지고 싶다면 나아가라고 명령하며 소년을 겁에 질리게 한다. 소년은 두렵다고 인정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지만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는 더 이상 소중한 사람들을 잃지 않기 위해 심호흡을 한다.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지고 절벽에서 발을 내디디며 아래를 보지 않는 한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하지만 추락하면서 그는 어두운 심연 속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뜬다. 그의 발치에는 짙은 보라색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며 그를 부르는 듯하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어둠 속에서 그를 맞이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 목소리는 이제야 자신을 불렀다는 사실에 슬픔을 표하고 소년은 그것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초조하게 대답하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그가 듣고 있는지 아니면 또다시 무시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 어둠의 존재는 그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그에게 있다고 비난하고 소년은 그 비난에 깜짝 놀란다. 그가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았다면 그의 백성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은 그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거대한 다안의 악마 같은 생물이 어둠 속에서 나타난다.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고 끔찍하다. 소년은 고통을 멈춰달라고 애원하며 엄청난 압박감에 짓눌려 숨을 쉬려고 발버둥친다. 그의 눈은 순수한 공포로 커지고 정신적인 공격이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심해진다. 그는 마지막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어둠이 그를 완전히 집어삼키려 한다. 그가 쉬면 속으로 끌려 들어가기 직전 손이 뻗어 그를 붙잡고 안전한 곳으로 다시 끌어당긴다. 그의 몸은 변형되고 압도적인 고통에 이를 악물면서 그의 모습은 더욱 흉포해진다. 현실 세계로 돌아온 소년은 바닥에 쓰러지고 장로는 그 위에 서서 강렬한 훈련 세션을 마친다. 아줄은 지쳐 보이지만 변모된 소년을 내려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축하한다. 시로는 내면의 어둠과 마주한 후 더 커지고 강해진 자신의 몸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노련한 전사는 다음 도전의 시간이 마침내 왔음을 감지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올려다본다. 장로는 소년에게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한다. 시로는 혼란스러워하며 격렬한 훈련으로 정신이 멍해진 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한다. 아줄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며 그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칠 것을 제안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공중으로 떠올라 첫 번째 전투 수업을 준비하면서 몸이 가벼워진다. 소년은 주먹이 얼굴로 날아오자 충격을 받고 갑작스러운 공격을 처리하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그의 본능이 발동하고 그는 자신의 새로운 반사신경에 놀라며 가까스로 펀치를 피한다. 그러나 장로는 끈질기게 강력한 타격을 가해 어린 소년을 뒤로 날려버린다. 그는 땅에 세게 착지하고 아질은 전투에 능숙해지려면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는 순수한 본능으로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두 사람은 맹렬한 타격을 주고받으며 장로는 새로운 제자를 절대적인 한계까지 밀어붙인다. 그는 소년에게 내면의 야생 본능을 끌어내어 최대한 활용하라고 말한다. 노련한 전사는 시로의 힘은 좋지만 그의 움직임이 너무 뻔하고 예측하기 쉽다고 지적한다. 그는 소년의 공격을 쉽게 막아내고 적절한 타격으로 다시 한번 날려버린다. 아줄은 그에게 생각을 멈추고 단순히 자신의 충동을 따르고 흉포한 본성을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그는 소년에게 자신의 길에 있는 모든 것을 부수겠다는 느낌으로 싸우고 진정한 힘을 발휘하라고 촉구한다. 격렬한 스파링을 계속하면서 소년의 공격은 더 빨라지고 더 유연해지고 훨씬 더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장로는 제자의 공격이 더 이상 머리에만 집중되지 않고 온 몸으로 퍼져나갔다고 지적한다. 그는 소년이 머리 대신 순수한 직관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는 그의 성장하는 재능의 신호이다. 아줄은 자신의 가르침을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드문 재능이라고 인정하며 감탄한다. 두 사람은 격렬한 훈련을 계속하고 그들의 전투 소리가 황량한 감옥에 울려 퍼진다. 그러고 나서 장로는 전투에 능숙해지는 두 번째 방법을 밝힌다. 그는 또 다른 강력한 타격을 가해 불타는 에너지 폭발 속에서 소년을 뒤로 날려버린다. 아질은 고통을 맛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차원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끊임없이 공격을 가해 제자에게 고통을 견디고 한계를 뛰어넘도록 강요한다. 어린 소년은 격렬한 훈련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멍이 들어 필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한다. 마침내 그는 완전히 지쳐서 더 이상 근육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바닥에 쓰러진다. 따뜻한 주황색 빛이 그의 몸에서 발산되기 시작하여 불타는 듯한 기운으로 그를 감싼다.
장로는 소년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지켜본다. 불타는 에너지가 강렬해지면서 변형이 정점에 달하면서 소년의 몸을 집어삼킨다. 아줄은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세 번째 방법은 다음을 기약해야겠다고 결정한다. 그는 의식을 잃은 소년을 내려다보며 이 시점부터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소년이 잠든 동안 노련한 전사는 속으로 제자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인정한다. 시로는 꿈속에서 어린 자신이 어머니에게 달려가는 오래된 기억의 환영을 발견한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낚시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오래전 평화롭고 행복했던 시간이다. 그러고 나서 꿈은 바뀌고 그는 아버지가 항상 자신의 형을 더 좋아했던 때를 기억한다. 그는 아버지와 형이 자신 없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떠올린다. 어린 소년은 어둠 속에 홀로 서서 슬픈 기억의 무게에 짓눌린다.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르면서 그가 원하는 것은 다시 아버지를 보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현실 세계로 돌아온 그는 깨어나서 자신의 빠른 회복력을 언급하는 아질 옆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장로는 그들이 건물 옥상에 있다고 설명하고 그에게 아래에 있는 죄수들에게 집중하라고 말한다. 소년은 새롭게 강화된 감각을 사용하여 눈을 빛내며 아래에 있는 죄수들을 내려다본다. 그는 왜 모두가 잠을 자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장로는 이제 수감자들의 취침 시간이라고 확인한다. 그러고 나서 아젤은 어린 제자에게 감옥의 비상식적인 체계를 극복한 기분이 어떤지 묻는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의 어둠과 마주한 사람만이 감옥의 규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어린 소년은 경외심에 찬 눈으로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자신도 이제 노인처럼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장로는 묵묵히 상품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는 소년의 성장이 자신의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약과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노련한 전사는 쇠약해진 몸이 너무 오랫동안 힘을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가슴을 움켜쥔다. 그는 네크로맨서 안장과 채찍 여자 라스나와 같은 최근의 모든 문제에 대해 생각한다. 그는 또한 악마 숭배교단의 강력한 지휘관인 다커스와의 최근 만남을 회상한다. 장로는 오랫동안 피했던 위험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다른 곳에서는 한 수감자가 다가오는 이벤트를 위해 조심스럽게 큰 칼날을 연마하고 있다. 다른 죄수들도 한 지도자가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말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모건은 3년간의 생존에 대해 회상하며 이제 이날에 필요한 직관을 파악했다고 느낀다. 그는 다가오는 도전을 능숙하게 헤쳐나가겠다고 결심하며 굳건히 준비한다. 세로는 모두가 바빠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노인은 오늘이 방출의 날이라고 확인해준다. 늙은 전사는 그것이 죄수들이 예상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며 오늘 많은 이들이 죽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갑자기 그들은 둘 다 올려다보며 이상하고 예상치 못한 현상이 그들을 완전히 당황하게 만든다. 세로는 점호에서 나오는 빛을 알아차리고 노인은 방출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된다고 말한다. 시스템 공지가 방출이 지금 시작된다고 선언하며 공중에 거대한 빛나는 포털이 나타난다. 아잘과 시로는 하늘에서 거대하고 하이테크적인 구조물이 현실화되어 화려하고 다채로운 빛으로 그들을 감싸는 것을 올려다본다. 황금색 육각형 에너지의 우뚝 솟은 기둥이 지면에서 솟아오르며 하부복도 8972로 식별된다. 다른 죄수들은 강렬한 빛에 휩싸인다. 그들의 얼굴에는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 충격과 혼란이 뒤섞여 있다. 노인은 이것이 모든 죄수들을 감방에서 복도로 강제로 내보내는 크릴리스 시스템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복도가 괴물들로 가득 찬 위험한 곳이지만 큰 기회 또한 제공한다고 경고한다. 아줄은 다가오는 새로운 위협을 감지하고 시로에게 첫 번째 적의 파도가 도착함에 따라 준비하라고 말한다. 날카로운 단검으로 무장한 작은 고블린 같은 생물 무리가 갑자기 빗속에서 그들을 향해 돌진한다. 거대한 무리의 생물들이 포털에서 쏟아져 나오며 그들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온 지역을 가득 채운다. 어린 소년은 자신들을 향해 직접 돌진하는 괴물들의 엄청난 숫자에 완전히 압도당한다. 늙은 전사는 침착하게 그의 제자에게 오늘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전투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한다.